음, 개수론의 정상 부등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죠. 개수로에서 다루는 것이 그 정상류만 다룬다고. 근데 정상류는 지난 시간에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정상 부등료입니다. 음, 사실 요 정상 부등료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이제 비에너지와 비력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전변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전변류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예요. 개수로 얘기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음, 개수로를 흐름의 상태를 구분하기 위해서 프로듀스를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프로듀스를 기준으로 나누면 흐름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프로듀스가 1보다 작으면 상류, 1보다 크면 사류, 딱 1일 때는 한계류. 물론 용어는 가끔가다 달리 쓰기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상류, 한계류, 사류라고 합시다. 그래서 한계류는 흐름이 상류에서 사류로 변할 때 그 임계값입니다. 그래서 프로듀스가 1인 경우에 흐름이에요. 이때는 비에너지하고 비력이 최소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비에너지하고 비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비에너지란 수로 바닥을 기준으로 한 흐름의 단위 중량당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또는 단위 중량당 에너지, 다른 말로 하면 수두죠. 베르노이 정리할 때, 베르노이 방정식 할 때 우리가 에너지를 수두로 나타냈잖아요. 여기서도 수두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표기를 할 때 보통 대문자 E로 표기해요. 영어로는 specific energy라고 합니다. specific이라는 특별한, 이런 특정한 그런 뜻이에요. 특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준이 바닥이란 뜻이에요. 수로 바닥. 그러니까 수로 바닥이 기준이니까 뭐가 없냐면 이번에는 위치 에너지란 자체가 없게 돼요. 위치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에너지. 위치 에너지 빼고서 하게 되니까 수심, 압력 에너지하고 압력 수도하고 유속 수도, 속도 에너지만 있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정의를 하게 되면 E는 Y 플러스 알파 이제분의 V제곱입니다. 알파는 에너지 보존 계수예요. 측류일 때는 2고 난류일 때는 1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개수로는 난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의 값은 여기서 보통 얼마 정도 값이면 1이나 1.0 사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그냥 무시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직사각형 수로 바꾸게 되면 A가 BY가 되잖아요. B에너지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죠. 그리고 요 식을 음, QI는 E는 Y 플러스 알파 이지의 B제곱, 그 다음 Y제곱분의 Q제곱이잖아요. B분의 Q를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소문자 Q라고 해서 그 단위 폭탄 에너지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서 미지수는 Y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상수예요. 그러니까 유량이 일정할 때 비에너지 곡선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조심할 건 여기는 함수라고 이가 y 함수라고 하면 이가 종속 변수고 y가 독립 변수잖아요. 독립 변수를 y축에다 그려요. 세로축에다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그림이 한 바퀴 뒤집어진 거예요. 요 방향으로 좌우가 뒤집어진 거죠. 그렇게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y를 세로축에다 그려야지. y가 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심을 세로축에 그리는 게 편해서 그렇습니다.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저기를 읽을 때는요. 잠깐만요. 여기서 y축에서 x축 방향으로 읽어야 됩니다. x축에서 y축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가 y고 이쪽이 y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둘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러한 형태, E 이퀄 y하고 그 다음에 E 이퀄 y제곱이 여기 있는데 여기 이게 xy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요게 점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물형이 됩니다. 포물형은 정확하게 아니고 이러한 형태가 돼요. 그럼 여기 최소값이 있잖아요. 이 최소값일 때가 바로 한계 수심이 되고 이때 에너지가 최소가 됩니다. 그리고 요 그래프에서 보면 이 YC 이걸 보통 YC라고 하는데 한계 수심을요. YC를 중심으로 그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 수심, 조금 전에 생겼던 한계 수심이에요. 비에너지 곡선에서 비에너지 2에 대한 수심은 두 개가 나옵니다. Y1과 Y2가 나옵니다. 이 Y1과 Y2를 보통 대응 수심이라고 그래요. alternate depth. 그 다음에 비에너지가 최소, 이 미니멈일 때는요, 수심이 딱 한 개가 나옵니다. 이 한 개를 한계 수심이라고요. 이때 유속을 한계 유속이라고 합니다. 자, 직사각형 단면이 되면요. 한계수심은 이런 관계가 돼요. 한계수심은 YC는 2민의 최소값이 정확히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비에너지는 뭐냐면 수심값하고 속도 수도를 더한 값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계수심은 요것의 두 배가, 그러니까 비에너지가 3이라고 그러면 비에너지 최소 비에너지 3이라고 그러면 그중에 3분의 2가 한계 수심이고 3분의 1이 속도 수심. 속도 수두예요. 그래서 YC는 속도 수두가 2배, 2지분의 VC 제곱이 속도 수두잖아요. 그것의 2배가 되니까 이러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한계 유속은 얼마가 되냐면 루트 GYC가 됩니다. 근데 GYC, YC라는 거 어디서 봤냐면 저기에 그 프로듀스 할 때 분모가 YC였잖아요. 파속이에요, 파속.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속도가 파랑의 속도, 중력파의 속도가 같을 때가 바로 한계 속도입니다. 한계류가 되는 거예요. 임계류 또는 한계류 그런데 그리고 이때 유량을 이제 계산해 보면 유량은 V하고 L 곱한 거예요. 그러면 Q는 단위폭당률의 Q는 루트 GYC의 3승이 됩니다. 이건 또 어디서 써먹을 수 있냐면 YC를 계산할 때 YC는 루트 3승근 루트의 G분의 Q의 제곱이 되겠죠. 예, 그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유도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계 경사가 있는데요. 한계 경사는 한계류일 때 수로의 경사입니다. 그래서 SC는 알파 C제곱분의 G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사실 그냥 넘어가도 좋을 것 같으네요. 자, 다음 우리 같은 사다리꼴 단면 수로에 12방미터/s에 물이 흐르고 있다. 수로의 저변폭, 바닥폭이죠. 10m이고 측면경사 1대1 때 한계 수심, 한계 유속, 최소 비에너지를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사다리꼴 단면 수로에서 수면폭하고 단면적을 이렇게 쓸 수 있죠. TC는 B 플러스 EMYC. 여기서 TC라는 건 한계 유속일 때 수로폭이에요. 그 다음에 YC는 한계 유속 때 한계 수심입니다. 그러면 10 플러스 EYC가 되고 역시 단면적도 10 플러스 YC의 YC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게 재밌는 게 한계 유속에서는요. 한계류에서는 TC분의 AC의 3승은 GYC가 됩니다. G분의 Q제곱이 됩니다. 이 관계는 아까 설명을 내가 빼먹었는데 이 관계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대입하면 미지수가 YC만 미지수가 남아요. YC 시산법으로 풀면 됩니다. 여러분의 캘큘레이터는 즉각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YC를 계산하면 YC가 0.6m입니다. 그러면 한계 유속은 얼마냐면 AC분의 Q니까 넣어서 계산하면 2.36m/s가 되죠. 그리고 최소 에너지는 YC의 몇 배요? 1.5배죠? 1.5배예요.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르겠군요. 참 직사각형 단면이 아니라 최소 비에너지는 YC는 2지분의 VC 제곱하니까 0.6 플러스 2구는 이렇게 해서 0.884m가 됩니다.
사다리꼴 단면수열에 20m 삼성 per 세컨드 물이 흐르고 있다. 수로의 바닥폭이 8m이고 측면경사 2대1이랍니다. m이 2예요. 한계수심 이거 구하라. 한계수심의 초기 가장치를 먼저 구해야 돼서 폭이 10m인 사각형 수로 고려하면 yc가 0.74 정도가 됩니다. 이건 사각형 수로일 때예요. 대충 초기 값을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t를 여기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a도 넣어주고 해주면 t 초기값 yc는 0.74를 시작으로 시산법으로 구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yc는 0.802m가 되고요. vc는 2.83m per second, e미는 1.21m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사각형 수로의 단위 폭당 유량이 1.5 입방미터 per second per meter일 때 한계 수심이 얼마냐? 만약 수심 1m면 흐름 어떤 상태냐? 사각형 단면수로 한계 수심을 구하면 yc는 사각형이니까 g분의 q제곱에 3분의 1승 루트 3승근 쓰면 되죠. 그러면 0.61m가 됩니다. 수심이 1m면 이거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흐름은 상류가 되죠. 폭이 10m는 사각형 단면수로의 25 입방미터 per second 물이 수심 1.4m로 흐를 때 한계 유속을 구하라. 그럼 단위 폭당 유량을 먼저 구해야 돼요. 직사각형 수로니까. 그러면 2.5가 됩니다. 2.5 입방미터 per second per meter가 됩니다. 그리고 한계 수심은 이 식에 yc에다 넣게 되면 yc는 g분의 q제곱의 3분의 1승이니까 0.89m가 되죠. 그럼 한계 유속은 얼마냐면 루트 gyc의 2.95m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한계류를 구했으니까 상류와 사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상류와 사류는 프루두스에 의한 구분입니다. 프루두스는 정의가 루트 gy분의 v죠. 이렇게 구합니다. 프루두스로 정의하면 돼. 상류일 때하고 한계일 때 사류일 때인데 프루두스는 1보다 작게 되고 그 상류일 때요. 한계류는 1보다 같고 사류일 때 1보다 크게 됩니다. 그리고 y는 yc보다 커야 되고 y가 같아야 되고 y가 각각 작게 되죠. 참고로 개수로 레노즈수를 계산해 보면 한계의 레노즈수는 yc는 500인데 이 한계의 레노즈수는 아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개수로 대부분의 흐름은 레노즈 1000보다도 훨씬 큽니다. 이거는 충류하고 구분이죠. 충류일 때가 그 다음에 이것이 1250이 난류일 때 한계죠. 따라서 대부분은 난류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계를 대울 땐 제어 단면 또는 통제 단면, 지배 단면이라는데 영어로 컨트롤 섹션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섹션은 뭐냐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섹션의 횡단면이에요. 정리로 보자면 흐름의 상태하고 수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단면이 다 한계 제어 단면입니다. 즉 수위와 유량 관계가 단일 함수로 관계를 표현될 수 있는 단면들이에요. 그런 게 뭐냐면 한계류 발생 지점입니다. 첫 번째가 한계류 발생하니까 한계류 되니까 유량하고 유속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승강수문의 하부 밑에서 쭉 물이 나오죠. 그러면 수심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보의 원류부 원류할 때는 한계류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하류단 수위 왜냐면 거기는 하루 다니면 댐 같은데 하루 다니면 뭐냐면 유속을 알잖아요. 유속 얼마죠? 0이에요. 그리고 수위를 알잖아요. 그런 지점들이 다 제어 단면이 됩니다. 배수 계산을 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배수 계산, 수면형 계산인데 보통 배수 계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수면형 계산입니다. 수면형 계산할 때 그 시작점이 되는 곳이 바로 제어 단면입니다. 한계류가 발생하는 상황들을 살펴봅시다. 한계류가 발생하려면요. 근본적인 방법은 상류에서 사류로 흐름이 바뀔 때예요. 그런데
상류에서 사류로 흐름이 바뀌려면 여기 지금 비에너지 곡선을 보자면요. 비에너지 곡선에서 상류 상태, 여기 상류 상태, 여기 사류 상태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 근데 여기 유량이 일정할 때거든요. 유량이 일정할 때 이 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던 원래 여기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옮겨가게 돼야 되죠. 어떻게 옮겨가게 되느냐? 그게 이제 그 수로 자체를 살펴보면 수로 폭이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하상고를 변화시키거나 그러니까 단면형을 변화시키게 되면 상류에서 사류로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이제 주로 그 한계류가 발생하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보 위에서 발생합니다. 보 위에서 여기서 보라는 게 이제 하천을 가로막아서 생기는 것을 보라고 그러는데요. 그 보의 종류 중에 예를 들면 이렇게 폭이 넓은 위에 머리가 넓은 이걸 마루라고 그러는데 마루가 넓은 보를 광정보라고 그럽니다. 이건 측면을 본 거예요. 광정보가 있으면 광정보 위에서 여기서 상류로 오다가 얘가 이 위에서는 아주 얇고 빠르게 흐르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사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류가 발생하려면 반드시 한계류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 지금 빨갛게 동그라미 친데 여기서 한계류가 생깁니다. 또 낙하류가 있어요. 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폭포 같은 데서 폭포에 대기 전면 점점 유속이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쫙 하다가 쫙 빨라지면서 만약에 거기에 보트에 누군가 타고 있었으면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나겠죠. 이런 경우에 여기는 보상류는 천천히 흐르는 상류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빠르게 떨어지니까 낙하류니까 그 낙하류가 되게 사류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계류가 이 지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발생 자, 수로바닥이 상승해서 생기는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수로바닥이 지금 근데 수로가 오기 전에 수로바닥이 이제 델타 Z만큼 올라갔어요. 이만큼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1번의 단면을 우리가 에너지를 E1이라고 그러면 여기 E1이에요. E1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E1이 상류일 경우가 있고 사류일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상류일 경우면 우리가 A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류일 경우는 A 다시가 되겠죠. A 프라임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델타 Z가 얼마냐? 델타 Z가 요만큼 됐다. 만약에 그러면 E1은 E2 플러스 델타 Z니까 여기 E2는 여기 E1 마이너스 델타 Z죠. 근데 E2가 여기 C점보다 작으냐 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E2가 C보다 크다 그 얘기는 델타 Z가 델타 ZC 요만큼 요 델타 ZC보다 작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흐름의 상태가 변하지 않아요. A에서 B로 가게 되고요. 상류일 때는 사류일 때는 A 플러스에서 B 프라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턱을 만들어 놨더니 수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상류일 경우 오히려 낮아져요. 사류일 경우에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수면이 이렇게 떨어지고 상류일 때, 사류일 때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델타 ZC 한 개보다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흐름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턱을 만드는데 턱이 이렇게 쌍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턱이 이만큼 높여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한계류가 생기면서 사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사류일 때 이만큼 높여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부딪히면서 팍 부딪히면서 여기 앞에는 그 상류가 생깁니다. 근데 사류에서 상류로 들려면 반드시 거쳐와야 되는 게 도수를 거쳐요. 그러니까 사류, 도수, 상류, 그 다음 생긴 다음에 한계류를 지나고 사류로 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문제예요. 7월, 예제 7.4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림 7.2.10과 같은 폭 4m의 사각형 단면 수로에 2.5m 수심으로 10 입방미터 per s 유량이 흐르고 있다.
하류 방향으로 하산과 0.2m 상승할 때 하류 단면에서 수심을 결정하라. 단면 변화로 인한 손실 수도는 무시해라. 그런 얘기죠. 자, 상류부에서 유속하고 비에너지를 먼저 구해봅시다. 상류부의 유속은 V1은 1m/s고 에너지는 2.55m입니다. 수심이 2.5인데 그 에너지가 2.55니까 요게 0.55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심에 비해서 상당히 작죠. 그 다음에 하류부 비에너지를 계산하니까 비에너지는 E2, 여기 E2, E1에서 0.5를 빼야 돼요. 0.2를 높이만큼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2.35가 됩니다. 그러면 E2에 대해서 그림 그려 E2에 대해서 Y2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Y2를 계산하게 되면 Y2가 2.29, 0.405, 0-0.24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의미가 무시하고 요거는 뭐냐면 이게 상류일대 상태에서 얘가 내려간 거예요. 2.55에서 얼마로? 2.29만큼 29로 약 26cm, 0.16m만큼 내려갑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여기서 완전히 사류가 생기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상류에서 사류로 되느냐 아니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류 지점의 수심은 지금 상류부의 수심이 프로듀스가 1.1보다 작으므로 두 번째 수심 경우 요거는요. 하상구 상류부에서 한계류가 발생해야 돼요. 상류니까 상으로 사류로 되려면 중간에 반드시 한계류를 지나야 되는데 요 높이에서 한계류가 생기지 않거든요. 한계 수심이 아까 얼마였어요? 한계 수심이 이 정도 되면 그보다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한계 수심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것도 안 맞습니다. 이것도 버리고 따라서 하류점 수심은 2.29m가 되고 수위는 2.29에다 0.1을 더해야 되죠. 수위는 그 높이니까요. 2.49m가 됩니다. 그럼 여기 수심이 2.5m인데 여기 수심이 2.49m예요. 수심으로 수위로 보자면 얼마큼 여기가 1cm만큼 조금 줄어든 거예요. 조금. 이번에 이제 수로폭을 수축시켰을 때 생각합시다. 수로폭을 수축을 시키면요. 비에너지는 같습니다. 비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뭐가 변화되냐면 이번엔 단위폭당 유량이 달라집니다. 폭이 줄어들었으니까요. 단위폭당 유량이 줄어들면 늘어나겠죠. 아니면 반대로 하폭을 넓히면 단위폭당 유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곡선 자체가 바뀝니다. 여기가 Q1이고 여기가 Q2인데 Q1에서 있던 저기가 그 비에너지 곡선이 Q2로 이만큼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던 에너지가 만약에 수위가 Y1에 있었다면 Y2로 내려오게 됩니다. Y1 프라임에 있었다면 Y2 프라임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걸 점점점 줄여서 심하게 좁혀버리잖아요. 점점점 줄이면 E1이 E민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 E민인데 E민은 뭐의 E민이냐면 Q3에서 E민입니다. 그럼 여기 한계류가 생기겠죠? 즉 그래서 Q1이 Q3보다 작을 경우 여기까지 이렇게 점점 옮겨서 여기까지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3일 때는 Y1이 Y2로 바뀌고 4일 때는 Y1 프라임이 Y2 프라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Q가 Q3보다 커지면 더 커져서 계속 옮겨가면 흐름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류일 때는 약시 모양처럼 한계를 거쳐서 사류로가 되고요. 사류일 때는 그 전에 도수를 거쳐서 상류, 한계류,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한번 보죠. Q가 200 CMS란 말은 별로 쓰주면 큐빅 미터 퍼 세컨드 입방미터란 얘기예요. 초당 입방미터고 B가 50m고 Y가 4m인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설계하고자 한다. 교량 주점에서 수심이 증가하지 않고 교량 상류의 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교량의 길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폭은 얼마인가? 교량의 합폭을 줄이는 거예요. 단 흐름은 상류 상태에서만 발생한다 과정에. 즉 얘기하자면
Q3, 아까 Q3 상태까지는 이르지 말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V를 먼저 계산합시다. V를 계산했더니 1m/s이고 B 에너지는 4.05예요. 그러면 그 교량을 통과하는 분 수심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점의 흐름이 한계로가 되니까 한계로 여기서 구합니다. YC는 3분의 2니까 YC가 2.7m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의 단위폭탄 유량은 스몰 q가 13.9 밑방미터/세컨드 per min이 되죠. 따라서 최대로 수축될 수 있는 하폭은 B가 Q분의 라지 Q니까 여기 14.4m까지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게 50m에서. 근데 그보다 더 축소시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도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흐름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요. 현재 흐름은 이 흐름은 상류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상류 상태에서 14.4보다 더 줄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사류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죠.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